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방금 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IEC의 시스템스 커미티 AAL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AAL은 우리에게는 약간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제외한 북미 그리고 유럽에게는 굉장히 일반적인 보편화된 용어입니다. 장애인과 노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그 대상을 하고 있는 그룹이고요. 특히 이 IEC에서는 이 노인과 장애인을 조금 더 생활과 사회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ICT 기술을 활용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ICT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단독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테크니컬 커미티와 연계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호리젠탈하게 묶어서 시스템스 커미티를 발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AL은 바로 이 IEC 산하에서 시스템즈 커미티로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ICT 기술을 활용을 하고 이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고 있는 그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간단하게 들어가면서 이제 소개 몇 가지 말씀드리고요. 고령화에 대한 어떤 개념과 현황,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있고 표준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AAL이 어떻게 표준화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고령화와 표준화에 대한 내용들이 현재 우리나라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관련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작년 11월 1일 날 국가지리정보통계 시스템에 나와 있던 그 비주얼한 그 자료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노령화 지수 비율이거든요. 충청북도의 노령화 지수는 7위입니다. 서울시를 바로 다음에 하고 있고요. 가장 그 높은 노령화 지수가 있는 곳이 전라남도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그러면 65세 이상의 고령화 인구수가 충청북도에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면 약 한 29만 3천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리얼타임이 아니고요. 현재 그 GIS에 올라가 있는 정보는 2022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 발표하러 오기 전에 어제 이제 아침 10시 30분에 발표자를 보내기 직전에 이제 자료를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여전히 2022년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령화 지수의 중간에 보시면 93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182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죠. 저거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평균 지수입니다. 2015년도에 93이었다가 2024년도에 약 2배로 올랐죠. 그러면 충청북도는 어떨까요? 위에 보시는 그 연두색 그래프가 충청북도의 2015년부터 현재 2024년까지의 고령화 지수의 그 추이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 약 처음 시작할 때 2015년도에는 103이었다가 지금은 약 한 얼마 정도인가요? 196, 여기도 한 2배 정도 늘었네요. 그래서 현재 이 충청북도의 노령화 지수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평균 대비 조금 다소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맨 아랫줄은 어디일까요?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여기 또한 충청북도에 있습니다. 예, 정확하세요. 세종입니다. 예. 그래서 이 그 주제도에 보면 다양하게 재미있는 주제 지도를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그 고령화 주제도라고 해서 충북 청주시, 저희가 바로 지금 여기 있는 흥덕구의 고령화 주제도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그 토픽을 가지고 볼 수 있으십니다. 고령화 인구 비율은, 노인 인구 비율은 약 한 12.5%예요. 그리고 노인 인구가 33만 명 정도 되십니다. 그리고 노령화 지수는 약 93.6%이고요. 노인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 85세 이상이 되어지는 분들이 약 한 9.9%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저 그림이 이제 충청북도의 전체 그림인데요. 저 빨갛게 나와 있는 저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 몇 곳이 있죠. 그나마 다행인 건 흥덕구는 다행히 아주 빨갛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보시면은 단양, 괴산, 그리고 저기가 어디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영동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 붉게 나와 있는 고령화 지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지금 있는 이 곳에서의 고령화의 어떤 그 통계적인 지수를 살펴보면 이렇게 시각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옥타지네리언은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옥타지네리언이라고 70세부터 79세까지의 그 옥타가 80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일컫는 이야기가 요즘에 새로운 어떤 그 버즈워드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면은 80세부터 89세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80세인데 89세인데 여전히 사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뭐 다른 것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세계 인구 사이에 세계 전체 인구에서 8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뭐 미국 대통령이 현재 80세가 넘었고요. 그 위에 보시는 일본 할머니가 올해가 89세가 되겠네요. 89세인데 프로그래머입니다. 원래 프로그래머 아니었는데 70이 넘어서 프로그램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파이썬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나와 있는 프로덕트도 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트렌드, 여전히 80대이지만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새로운 신조어로서 옥타지네리언이라고 하는 용어가 굉장히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행정상으로 생각하는 노인은 65세부터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롭게 이제 이 노인 인구의 기본적인 그 기준 연령을 75세로 바꾸자라고 하는 운동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고 아마 국회에도 이 자료가 보고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인은 사실은 옥타지네리언까지 가기 전에 행정상으로 또는 WHO, UN에서 정하고 있는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칭을 하기로는 일반적으로는 학술적인 용어로는 노인이라고 하고요. 뭐 일반적인 용어로는 어르신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중장년 이상, 즉 55세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령자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저 대상들이 현재 AAL의 대상이 되어지는 대상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인에 대한 정의들은 88년에 국제노년학회에서 나와 있던 정의와 그리고 브린이 1996년도에 그 정의 내렸던 요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서 현재 노인에 대한 정의는 바로 아래에 나와 있는 저 용어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노화의 과정이나 또는 그 노화의 결과로서 생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인 기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자립적인 생활 능력이 그리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적용 능력이 점점점 약화되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노인이라고 부르고 있고 우리가 이들이 사용하는 또는 이들을 어시스트해주는 기술들을 표준화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물론 저희는 오늘 노인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AAL은 기본적으로 장애인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HO의 ICIDH라고 하는 기준에 의거해서 이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기능상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아니면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장애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의 그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사실은 예전에는 이 정신적인 장애 부분은 장애에 속하지 않았었는데요. 지금은 정신적인 장애 그리고 원래부터 나와 있었던 그 선천적인 장애와 발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발달 장애를 모두 장애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체적인 장애, 즉 기능적인 장애 역시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부 기능적인 장애와 외부 기능적인 장애를 하고 있죠. 근데 내부 기능적인 장애는 병원에 가시면 고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외부 기능적인 장애를 어시스트 해주는 기능, 이것들을 ICT 기술과 전기전자 기술로서 어시스트 해주고자 하는 것이 IC 시스템 커미티의 대표적인 그 목적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두 개 노인과 장애인의 현황은 어떨까요? 보시면은요. 65세 이상이 비율이 약 한 52.8%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정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2019년도의 보고에 의하면 등록된 장애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등록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저기 위에 나와 있는 요 대상이고요. 그런데 전체 등록 장애인 중에 보시면은 50% 이상이 바로 65세 이상의 노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장애인 중에 2명 중에 1명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점이 국내에도 바로 이 그 노인과 장애인을 함께 볼 수 있는 대상을 할 수 있고 어시스트 해줄 수 있는 능동적인 생활 보조에 해당하는 ICT 기술이 필요하고
이것은 이미 유럽과 일본에서는 오래전에 진행이 되어졌던 이야기죠.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저 그래프가 대표적으로 22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왼쪽에서 보면 붉은색 그래프는 점점 확 내려가죠. 저 그래프는 등록된 원래 나타난 그 선천적인 장애인입니다. 수는 점점 감소해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연두색 선은 그래프는 확 또 올라가거든요. 저건 뭐냐면 노인 장애인의 수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이 이제 우리가 처하고 있는 한국에서의 노인과 장애인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오래전에 이 이야기가 이슈가 나왔었고, 피그스라고 해서 유럽 경제를 잡아먹는 몇 개 국가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돼지라고 하는 그 발음을 가지고서 저 국가들 때문에 EU가 망하고 있다, 지금 경제가 침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슈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IEC에서 시스템스 커미티 AAL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AAL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보셨죠? 생리적으로, 기능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영위할 수가 힘들 정도로 점점점 그 기능이 약해져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AAL은 그러한 그 분들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컨셉과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시키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기술과 사회 환경을 두 개를 항상 동시에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장애인과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을 가장 큰 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초기에는 이 AAL은 엘더러만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2019년도, 8년도 이후부터 꼭 누구든지 잠재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노화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잠재적인 노인도 우리가 AAL의 그 대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처음에 이제 이러한 데모그래픽한 그 에이징 이슈가 나왔을 때 바로 200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이슈가 있었고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유럽의 이제 프레임워크 프로젝트라고 하는 FP7에서 이 에이징에 관련된 그 ICT 기술들을 여러 국가에서 함께 이제 개발을 하게 되고 이슈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발생한 문제가 뭐였냐면, 동일한 대상을 하고 있고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인터오퍼러빌리티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표준이 문제구나 해서 만들어진 것이 IEC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즈 커미티 AAL이 이제 그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시스템 이밸류에이션 그룹이라고 하는 평가 그룹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2014년도에 1년 동안 유지되면서 디스밴드되고 보고서를 발행하게 되는데, TC가 단일 기술로서 이 노령화 문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TC를 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TC에 있는 전문가들을 함께 조인시켜서 함께 표준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즈 커미티를 만들자라고 해서 시스템즈 커미티 AAL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Ambient Assisted Living이었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액티브 어시스티드 리빙이라고 해서 방금 말씀 들으셨던 AI, 즉 인텔리전트한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영역으로 확대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 IC 산하에 있는 시스템 커미티는 저희가 두 번째로 만들어졌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매년 또는 1년, 2년 만에 한두 개씩 만들어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만들어졌고 2024년 1월 달에 위에 보시는 것처럼 SEG 12라고 해서 바이오 디지털 컨버전스입니다. 들어보셨죠? 전자코, 전자귀, 이런 것들이 전부 바이오 디지털 컨버전스인데요. 이 SEG 12가 BDC라고 해서 새로운 시스템즈 커미티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또한 역시 AAL과 함께 코워크를 하고 있고 콜래보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제 AAL의 스코업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아까 이제 E로 말씀 들으셨겠지만 IEC든 ISO든 모든 그 그룹 안에서는 워킹 그룹 작업반들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엑스퍼트들이 중심이 되어서. 저희는 총 1, 2, 3, 4, 5 그리고 7 총 6개의 워킹 그룹과 1개의 메인테넌스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AAL 워킹 그룹 5의 컨비너를 담당을 하고 있고, 1은 주로 이제 유저 포커스라고 해서 유스 케이스들을 수집을 하고 있고요. 워킹 그룹 2는 처음에 AAL이 만들어지게 된 AAL 인터오퍼러빌리티가 이슈가 되어서 인터오퍼러빌리티에 해당하는 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킹 그룹 3에서는 제품이 만들어지면 아까 인공지능처럼 뭘 해야 되죠?
인증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인증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워킹그룹 3이고요. 워킹그룹 4는 노인의 기준이 서로 국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귤러터리 어페어라고 해서 각 국가별로 있는 이러한 그 규제들을 갭 분석을 해서 AAL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워킹그룹 4가 하는 역할이고요. 5는 AAL in Connected Home Environment입니다. 가정 안에서의 어떤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술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7은 당연히 전기에 해당하는 전기, 전자, 기구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펑셔널 세이프티가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이프티 이슈가 7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국가별로 이제 하나씩 담당을 하고 있고 한국은 5에서 활동하고 있고 7은 일본, 1과 7이 일본, 2는 독일, 3는 미국, 4는 중국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들으셨던 이러한 워킹 그룹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P멤버는 보팅을 하는 데고 O 멤버는 보팅권이 없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16개 국가가 P멤버로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국가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일 TC가 아니고 여러 TC들 간의 연계와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즈 커미티이기 때문에 리에이종 네트워크 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IC 및 ISO 그리고 JTC1에 연결되어진 대부분의 위원회들을 리에종 네트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 IC와 ISO는 둘 다 공통적으로 표준을 발간하죠. 그래서 문서가 보통 IS거나 TS거나 또는 TR이거나 PAS거나 이렇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커미티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SRD라고 해서 시스템즈 리소스 딜리버러블이라고 하는 SRD 문서를 만들 수 있는데요. 그 대신 저희는 TS나 TR을 만들 수 없습니다. IS를 만들거나 SRD를 만듭니다. 그런데 IS 만들려면 SMB, 즉 최고위원회까지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IS는 못 만드는 거랑 마찬가지고요. SRD를 만듭니다. SRD의 포지셔닝은 TS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굉장히 패스트 트랙을 밟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SRD 활동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국내의 여러 엑스퍼트들도 참여를 하고 있고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SRD들이고요. 이 중에 TS도 있고 IS도 있는데요. 이 TS하고 IS로 나와 있는 것들은 이 SRD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진행이 되어졌던 문건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이런 문건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유스케이스를 만들고 그리고 이 유스케이스에서부터 어떠한 표준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갭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어떤 표준 즉 컨퍼머티 애서스먼트에 해당하는 거라면 워킹그룹 3에서 만들어지고요. 가정 안에 이루어지는 거라면 저희 같은 워킹그룹 5에서 그리고 이게 세이프티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 그러면 워킹그룹 7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히어링에 해당하는 것, 데이터베이스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것, 그 다음에 스마트 홈, 그 다음에 IoT, 웨어러블 디바이스, 로봇, 이러한 여러 가지가 모두 AAL하고 연계가 되어져 있는 현재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리에종 멤버십들에 해당하는 관계도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도 지금 저는 TTA의 PG1001 스마트 시티의 플랫폼의 부의장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안에서 스마트 시티즌으로서 노인에 해당하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동된 어떤 콜라보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되어진 바로 이 AAL의 회의입니다. 지금 15차 회의를 앞두고 있고요. 14번째 회의가 작년 9월 달에 서울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랬고 19년도부터 몇 번은 계속 이제 줌으로 진행을 하였었고요. 다가오는 6월 달에 15차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결국은 노인에게 있어서 어떠한 기술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기술을 사용을 했을 때 사회에 적응하고 가정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뭔가 도움이 필요한데 이러한 표준을 뭘로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이 노령화 사회에서의 표준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에센셜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걸 사실 노인이 되어지면 가장 많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이 말초거든요. 말초라고 하면 이게 듣는 기능, 보는 기능,
바로 걷는 기능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웰페어 테크놀로지에 해당하는 오디오나 아니면 라이트 빛에 해당하는 이런 응용 기술들을 저희가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난청 노인들의 청력 재활에 해당하는 것과 삶의 질에 해당하는 것들, 그리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보청기에 해당하는 표준들을 우리가 이제 레퍼런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제론 테크놀로지에 해당하는 것들, 디멘시아를 어떻게 다루고 ICT가 어떻게 보조를 해주고, 그리고 이러한 그 디멘시아에 있는 사람들을 옆에 케어기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어시스턴트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고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아까 오전 시간에도 보셨겠지만 로봇에 해당하는 것들도 컴패니언 로봇이라고 해서 AAL 서비스 로봇에 해당하는 퍼포먼스 그 IS가 현재 워킹그룹 5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이 시력이 굉장히 많이 급속도로 약해지기 때문에 라이팅 테크놀로지도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응용 분야의 하나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바로 보청기죠. 보청기는 사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TC, IC 산하의 TC들이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면 보청기는 IC만 만들까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IEC TC는 29 일렉트로 어쿠스틱스로 되어 있고요. ISO에서 또 마찬가지로 보청기를 다룹니다. 이건 아마 우리나라의 한림대학원대학교인가의 그 보청기 하시는 교수님들이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ISO TC43은 그냥 일반 어쿠스틱스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보시면은 두 개는 서로 리에종 멤버십을 맺고도 있지만 또 뭘 하고 있냐면 서로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가 확실합니다. 일렉트로니컬한 거는 결코 43에서 다루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소리의 어떤 음저, 고저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은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또 이 29에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서로 그 경계를 확실하게 하고 있지만 최근의 이슈는 여전히 그 스코프에 해당하는 오버래핑이 여전히 각 그 TC별로도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AAL 로봇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처음에는 일본에서 나왔지만 어쨌든 표준은 중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모멘텀 발제는 한국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한중일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그 개발하고 있는 이슈들이 보통 이제 이런 이슈들이라서 가지고 와봤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있느냐? 노인에 해당하는 어떤 정책이나 표준이나 아니면은 데이터나 기술이나 뭔가를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느냐 보시면, 노인 관련된 법률이나 규칙이나 표준 등을 찾아보면 이렇게 찾아보실 수 있어요.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장애인, 노인, 임산부에 해당하는 약간 그 불너러블한 그 대상에 의한 QOL을 증진시키거나 편익을 주기 위한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들,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법에 해당하는 것들, 그리고 노인 정책이나 노인 지원 정책에 해당하는 것들, 그리고 이 나라 표준에서 노인을 찾아보시면 저렇게 표준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또 나와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에 해당하는 것을 직접 내가 띄지 않고 뭔가 메타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은 노인 관련된 국내 데이터들이 코호트들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건보공단도 있고요. 그리고 큐어라고 하는 세브란스 노년내과가 함께 이제 만들고 있는 저런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에이지 스터디, 즉 안산시에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만성병의 유병률이나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 코호트도 있고요. 클로샤라고 해서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인구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K샵 같은 경우에는 강화군이거든요. 지역별로 노인에 해당하는 어떤 그 코호트 데이터를 나름 모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전히 액세서빌리티가 그렇게 용이하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컨택을 하시면은 뭐 되든 안 되든 이야기를 받으실 수는 있을 거예요. 현재로서는 가장 쉽게 컨택하실 수 있는 것은 건보공단의 노인 코호트를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준 코호트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뭐 대표적인 서비스로서는 이제 응급 서비스가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우리나라에서 응급 서비스를 ITU로 가지고 가기도 하고 ISO로 가지고 가기도 하고 IC로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만, 여전히 이제 그 복지부에서 진행을 했던 고령자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가정 내에 버튼 누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ABC, 약 법률과 규제, 어떤 데이터가 있고 이게 어떤 서비스로 가고 있는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이 세 가지가 어때요? 한 번에 이렇게 하나의 엄브렐라 안에 묶여 있지는 않습니다. 다 따로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이제 작년 9월 달에
플라자 호텔에서 이제 AAL 제 14차 회의를 했었고, 여기 계시는 김일권 교수님이 이제 부회장으로 계시는 스마트 헬스 표준 포럼에서 또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해서 저희가 잘 이제 진행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 충청북도의 이 곳에서도 아마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코호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만의 어떤 특화 서비스가 있을 수 있고요. 분명히 니즈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러한 현장에서의 니즈,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훨씬 더 이곳이라서 노인들의 니즈를 찾아올 수가 더 발굴하기는 더 쉬울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함으로써 이 충북 바이오 그 헬스의 ICT 스탠다드 인사이트가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좋은 어떤 지역적인 발굴의 그 연계의 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